안녕하세요. 인문사회 지식의 연대와 가치의 확장을 위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프로그램 다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북대학교 전종욱 교수님을 모셔서 상당히 재미있는 과학과 문명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인문학에 소속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이할 것처럼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연구 성과를 보여주시고 계셔서 옥스퍼드 사전에도 막 실리고 뭐 이럴 정도라서 오늘은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전종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의 전종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그다음 우리 연구소 소개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또 상세한 얘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2010년 카이스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시리즈를 내는 사업을 10년짜리. 와. 그거를 이제 그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5년쯤 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장 내지는 좀 더 정상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동원 소장님께서 전북대학교로 옮겼어요. 우리 충남대학교로 이렇게 우리가 모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때 아니 우리 또 있었죠. 대전이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인연이 된다고 하는 게 전북대학교 내에 유일하게 과학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한 20년, 30년 됐습니다. 오. 그래서 그 인적 유대가 그러네요. 여기하고 상당히 더 많았고요. 뭔가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더 나은 건지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좀 부끄럽네요. 그 이후 후반기 5년을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그 총서 30권을 10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저희 연구소의 가장 간판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초국적 공진화로 본 한국 현대사 이런 것과 K학술 확산 연구소 이런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제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그런 뭐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분명한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30권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이게 우리 연구소의 기반이고 간판입니다. 그게 사실 모든 분야, 과학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학 문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문명의 기반이 사실은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반이 돼요. 문명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뭐 예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과학 기술이 밑바탕에 되어 있다. 불국 사회, 맞아요. 석가탑, 나부탑, 네. 석굴암 이런 것이 과학 기술 밑바탕 없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장경이나 뭐 이런 고려 시대 유물들만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조선 시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저기는 저희 그 시대를 커버하는 것이 전통 시대와 현대 시대를 또 동시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근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또 가장 그 총서 시작점의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거를 관철시켜야 된다. 한국을 얘기할 때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런 의문이나 관심을 강하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발전했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경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컬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학술적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성서 30권이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죠.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양상으로 들어가 본 게 지금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인데 그게 이제 제목이 과학, 보건, 사회의 초국적 공진화로 본 한국 현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목은 조금 힘들어요. 아다시피 예. 코로나19 이후에 예. 사실상 그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고민받은 시기죠. 맞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예. 대처할까 애매한 맞아요. 실패를 하고 예. 아주 난감해한 그런 상황에서 뭐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곡절을 많이 겪은 이 나라에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잘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고 이것도 그럼 우리 아까 그런 학술적 기반 위에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아젠다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니 지금 시의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닐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게 좀 우리가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과학이 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제 헌법에 명시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우리가 과학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할 뭔가가 있다. 근데 거기에는 기반이 우리가 이제 과학과 문명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 본질적인 요소가 교류거든요. 교류를 통한 성장. 예. 이게 문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유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이런 문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죠. 한때 뭐 잘 나갔다 하더라도 점점점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변하고 그렇죠. 바뀌니까요. 예, 맞아요. 사실 문명의 센터도 인류 문명의 센터도 계속 이거 움직여 왔죠. 맞아요. 고대 문명, 예. 상당히 중세 로마나 이런 쪽 문명이 잘 나가다가도 다 이렇게 맞아요. 기울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뭐 바로 중국 문명은 청나라 때만 하더라도 세계 40% 그럼요. 저기를 다 하고 뭐 아편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서양에 뭐 만들어 놓은 기술들 뭐 시계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맞아요. 이거 신기한 장난감이네. 그래. 우리 저기 수장고에 이런 거 잔뜩 있어. 네.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이야. 그러니까 저희 경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경제의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1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중국이 지금 아까 40%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의 어떤 문명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발전을 중국이 이끌다가 산업혁명이 딱 되면서 유럽으로 갔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경제의 힘이 아시아로 오고 있는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교류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실상 한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1980년대는 일본이 거의 미국의 턱밑 내지는 상당 부분 넘버 투였죠. 썼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 예.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상당 부분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은 바뀔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초국적 공진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약간은 좀 글로벌 그게 그러니까 보면서 공진화라는 말 자체도 이 여러 단계가 사실 요즘 공진화라는 말은 생태 이야기고 생물학적인 용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역사 속에서도 문명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밑바탕에 깔고서 그러면 이제 요 그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폭넓은 이런 어떤 그 연구 좀 범위가 될 것 같은데 그 연구 방법은 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사회를 푸시하는 예. 아주 중추적인 동력이고 엔진이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과학이 사실은 의학의 상당적인 또 그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과학, 의학이 가장 내밀하게는 우리 개인의 영향을 주죠. 예, 그렇죠. 개인이 네. 당장 뭐 아프거나 그렇죠. 뭐 문제가 있거나, 지금은 또 아픈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미용이나 사회적인 저기를 어마어마하죠.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그게 더 커질지 모릅니다. 맞아요. 의학이라는 것이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더 높여주는 예. 그런 얘기까지 가는 개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예.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과학, 의학 정책이 예. 우리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그런 예.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뭐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얼마 전에 뭐 황우석의 줄기세포 사태 같은 예. 예. 한 나라의 어떤 방향을 맞아요. 좌우하는 예. 그런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런 뭐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 공해 문제랄까, 예.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또 지금도 중금속 문제나 이런 거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 어떻게 사회적인 어젠다, 예. 정책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사회가 가는 방향을 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문제죠. 국제 문제. 그쵸. 이 사실은 경제 문제도 이런 기술하고 과학 기술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어마어마하죠.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제적인 관계. 예. 근데 초기에 우리가 저 해방 이후에 제2차 대전으로 잿더미가 된 유럽과 예. 한국 같은 경우 미국 원조가 그 발전에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얘기가 이 의학 쪽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개인 단위, 사회 단위, 예. 국제, 예. 국가 단위, 이 얘기를 이제 동시에 보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자료를 찾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아주 내밀하게 개인 일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일기. 오. 어떻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일기 자료,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뭐 과학 정책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윗선에서 그렇죠. 큰 집단 단위에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부분에서는 개인이 지금 예를 들어 가족 계획과 같은 거나 예. 피임과 관련되거나 예. 뭐 이런 얘기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의학이 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그런 일기나 이런 거를 내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그런 게 국가기록관리소 이런 데서 올라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사실 그런 일기 같은 거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몇 가지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책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얘기한 그 미국 원조와 관련되는 거는 미국 미 군정청 자료나 이런데 맥도널드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초창기에 해방 이후에 바로 뭔가 이 사회 기반이 아주 취약할 때 미국의 원조가 우리나라 의료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걸 이거 발굴하는 재미가 재밌네요. 상당합니다. 발굴하는 재미가.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저는 이제 경제학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량적인 분석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과학이 이제 우리 사회, 그다음에 국가 어떤 국제적 이런 어떤 질서나 이런 거를 어떻게 영향을 주나를 볼 때 개인들의 어떤 일기장을 통해서도 이게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네요. 예. 그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 연구 자체는 인문학 연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문학 연구가 사실 뭐 우리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전통시대 알고 싶듯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역사서나 예. 아니면 지금은 그 조선 선비들이 개인 문집 이런 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과학사라는 것이 한 부분에는 정말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의 그 과학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이거를 막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수고를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인 메모, 편지, 일기 이런 것들도
이해하는 아하. 온 자료가 되거든요. 아, 인문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맞죠. 사회과학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뭐 사회과학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요즘 인문학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맞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 말뭉치의 어떤 빈도수 어떤 단어를 많이 썼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문 자료나 이런 거는 또 그런 걸 통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작업도 한치 병행을 하니까요. 사회과학하고도 일정 부분은 통계를 내고 이런 거는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초기에 그 옥스퍼드 사전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실적이 좀 대단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 연구 성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로 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제일 큰 게 연구 성과겠죠. 네. 그 저희들이 6년짜리를 진행하는데 이제 3년이고 예. 3년은 1단계는 끝났고 예. 이제 2단계 1년차 마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1년차 연구의 결과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뭐 논문 16편, 저역서 5권, 학술대회 26회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여기 사업을 하면서 뭐 출발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그 일기 자료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제 총서 완간에 그 관련되는 것도 맨파워도 그렇고 뭐 연구 방법도 그렇고 사실은 한 10년 이상 이렇게 쭉 쌓여진 그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요 말씀을 좀 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해온 내용이거든요. 아니 사실은 뭐 인사형 사업 요거 딱 하나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성과도 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인문학이나 우리 사회과학은 오랜 축적 기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뭐 미리 쉬는 시간에 잠깐 또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과학과 문명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중국의 과학과 문명 있는데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조셉 니담의 예. 그 엄청난 업적, 그러니까 세계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죠. 조셉 니담이 그 캠브리지에 생화학 전공을 하신 분인데 예. 20세기 중반 이후에 중국 남부를 이렇게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중국의 최고의 소위 전통시대 석학들을 다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의 체계대로 서술을 해서 서양 지성계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현재까지도 사실 그 중국의 과학과 문명 시리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한 게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죠. 근데 교수님은 아니 그거는 이제 영국분이 이제 하신 건데 중국을.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한국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 거를 하시니까 조금 더 의미가 더 좋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얘기가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네. 영국인 조셉 니담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물론 현재는 지금 니담 연구소 소장님이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의 대상을 영국인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과학과 문명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중국은 그런 걸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안에 저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참여해서 나중에 보니까 사실 몰랐는데 그걸 접속해 보니까 한국은 전통 시대에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중견 문명이라는 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견 문명의 자리를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1500년 이상 동안. 통일신라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 왜 영화 신기전 그런 어떤 영화에서 보면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과학이 이제 발전했었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단지 그냥 영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현재 우리가 진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게 기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통찰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렇죠. 저 짧은 시간에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전 세계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대답을 하는 거는 그 하루아침에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따져보면은 150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이 톱 클래스에 바로 턱 밑까지 가 있는 그 포지션을 놓친 적이 없다. 전 분야에서. 전 분야에서. 전 분야에서.
요 얘기를 우리 스스로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사실 놀랐어요.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도 요런 어떤 전체의 틀을 네.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미션이죠. 그러네요. 저희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된 거를 누구 아니면 개인의 히스토리도 자기가 잘 알고 있을 때 맞아요. 자기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근데 저희 아이덴티티를 잘 정하는 작업을 이렇게 쭉 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도 남들이 볼 때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쭉 있어 왔구나 하는 거를 현대 사회에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 본 게 저희들의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이라고.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게 뿌듯한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뿌듯한 뭐 이런 거를 좀 느끼는데 우리 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진행을 하고 있네요. 더 상세한 내용은 좀 제가 이제 후속편을 좀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 K컬처가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고 우리가 진짜 코로나도 어마어마하게 대처를 참 잘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고 지금 AI 관련돼서 AI 측면에서는 우리가 3대 강국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것 같다는 어떤 자신감이 들 정도로 좀 자부심을 좀 느끼는 AI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진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그러니까요.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다음번에는 좀 우리 AI 3국이 전혀 놀라운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거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